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제 중국 현대사에서 우리가 웃지 못할 매우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터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재밌지만 단순히 재미있다고 할 수도 없고 중국 인민이 겪었던 어떤 참상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사건이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그 마오쩌둥 시대의 실정,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참새 대학살 촌극인데요. 이제 중국 사람들은 저걸 이제 참새 대학살 촌극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제가 책을 쓰면서 보니까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제가 촌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958년부터 60년까지 전 중국에 있는 모든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참새를 적 삼아서 참새와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 이제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한데요. 우리가 이제 시골에 가보면 참새들이 곡식을 막 훔쳐 먹죠. 그래서 이제 허수아비를 달아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참새를 쫓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은 어느 사회에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새들을 다 죽여버리면 식량이 증산이 돼서 인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상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볼 수는 있는데 참새가 다 없어지게 되면 자연의 생태계가 무너져서 또 거기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또 이제 농촌에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참새들이 곡식만 먹는 게 아니라 해충들도 잘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새가 하는 음과 양이 있습니다. 참새가 하는 역할 중에. 그래서 이제 곡식을 못 먹게 하면 그 곡식을 인민들이 먹었을 때 중국 농촌이 훨씬 부유해진다. 이런 식의 발상은 한 번쯤 누구나 해볼 수 있지만 이게 국가 정책으로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은 완벽하게 다르죠. 자, 이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다름 아닌 그 위대한 마오쩌둥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진시황 때부터 현대 모든 중국 통치자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마오쩌둥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참새를 모두 잡아 죽이자는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을 이제 좀 더 전문 용어로 하면 제4해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4해라고 하면은 다름 아닌 쥐, 모기, 파리, 참새 이 네 종류의 해충 그리고 이제 해로운 동물을 얘기합니다. 쥐와 파리와 모기와 참새를 다 없애버리면 농민들이 유토피아에 살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식량 증산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과학자들이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참새가 없어지면 해충이 늘어나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게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반발에 부닥쳐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참새와의 전쟁이 1958년부터 이 전쟁이 불이 붙어가지고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확산이 되었지만, 중국 공산당은 실제로는 3년 전부터 참새와의 전쟁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1955년에 중앙 지도부가 참새, 쥐, 파리, 모기를 4대 법정 유해 생물로 규정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죠. 참새와 쥐와 파리와 모기가 인민이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환경적 한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생물체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면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달성된다는 캠페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새와의 전쟁이 벌어졌지만 1958년 봄에야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1958년 봄이 언제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백화제방운동이 막 일어났던 그 시기입니다. 백화제방운동은 이제 4월 말부터 일어나서 6월 초까지 진행이 되었고, 그때 이제 중공 중앙에 중앙서기처가 이 사람들의 행동을 전부 다 모아놨다가 이제 반격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또 동시적으로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것을 보면 이제 중국 중앙정부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이 대약진 운동에 불을 붙였다고 볼 수가 있죠. 1958년은 반우파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대약진 운동이 개시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신문과 방송, 라디오, 거리 확성기 등을 총동원을 해서 중공중앙이 참새와의 결전을 선포하게 되고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시키니까 참새를 때려잡기 위한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민일보가 이제 중국 공산당의 최대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인민일보의 사설들을 보면 참새는 4대 유해 동물 중 하나이다. 그러면서 이 참새를 때려잡아라. 참새 한 마리가 한 해에 7근, 그러니까 3.5kg의 곡식을 먹어치운다. 그래서 5천만 참새들이 해마다 300만 인민이 먹는 양식을 훔쳐먹는다. 그러면서 참새와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개시를 했습니다. 5천만 참새만 박멸하면 300만 인민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구호가 전국에 걸렸죠. 그 참새는 인민의 공적이다. 모든 참새를 잡아 죽여라. 이러면서 시인들은 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소설가들은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 참새와의 전쟁을 부추기는 문화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
자, 그래가지고 이제 관영 매체는 또 이 사람들이 잡는 참새의 숫자를 막 실시간 발표를 하면서 참새의 전쟁을 더욱 부추기게 되는데요. 발표했던 뭐 여러 가지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8년 3월 20일부터 22일, 불과 3일 만에 1,500만 마리의 참새를 제거했다는 보도가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8만여 개의 참새 둥지가 또 제거되었고 35만여 개의 참새 알을 박살냈다면서 참새와의 전쟁에서 인민이 이기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선전선동이 전 인민을 들끓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58년 4월이 되면 전국에서 1,600마리의 참새가 제거됐다면서 언론의 빵빠레가 이어졌습니다. 또 이제 그 베이징에서 4월 19일부터 20일 불과 3일 만에 40만 1,160마리가 제거됐다는 보도도 이어졌고요. 또 질세라 상해에서는 불과 일주일 뒤에 4월 27일부터 29일 또 3일 만에 50만 5,303마리가 제거됐다면서 경쟁적으로 이 대도시가 보도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접하는 중국 인민들은 모두 길거리에 나가서 참새를 잡기 위한 참새와의 전쟁에 몰두를 하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1958년 11월까지 전국에서 19억 6천만 마리의 참새가 제거됐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참새와의 전쟁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반우파 운동이 일어나고 지식인들은 숙청을 당하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과학자의 여론이 형성이 되면 반우파 투쟁에 공적이 되어서 우파 사냥의 희생자가 돼버린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인데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중국의 지식인들이 없었겠습니까? 대단히 많았죠. 과학자들도 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은 정말 방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확고부동하지만 이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비판을 이어가는 학자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목소리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뭐 보도가 안 됐으니까 그냥 묵살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의 포스터가 전국에 나붙었습니다. 해충을 제거하고 병균을 말살하여 만대의 복을 짓자. 참새를 죽이고 쥐를 죽이고 해충을 죽이고 모기를 죽이고 파리를 죽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만대의 복을 짓는 행위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 4대 해충을, 해로운 동물을 멸종시키는 어떤 자연과의 투쟁에 돌입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묘사했던 한 구절만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날래고 약삭 빠른 참새를 잡기 위해서 중국의 인민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독을 풀고 덫을 놓고 총을 쏘고 그물을 치고 미끼를 뿌리고 둥지를 부수고 알을 깨뜨리고 나뭇가지에 풀칠을 했다. 자, 이게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뭐 잠자리채 같은 것을 들고 아니면 뭐 저런 참새가 못 날아오도록 하늘을 향해서 막 막대기를 흔들어대면서 참새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데요. 이때 이제 한수인이라는 그 미국 그 뉴욕에서 이제 활약했던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국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 가서 자기 어머니를 만났다 그래요. 그때 이 참새와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묘사한 단편 소설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단편 소설이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가 많이 담겨 있는데요. 소설적 구성을 취한 늑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게 뭘 하는 것일까요? 보면은 무슨 뭐 양동이 같은 걸 들고 막대로 소리를 내면서 허수아비를 들고 있고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참새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하늘을 날고 있죠, 참새는. 그래서 이제 이 한수인이 써놓은 이 글을 한번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참새는 2시간 정도 연속해서 하늘을 날게 되면 힘이 빠져서 땅에 떨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이제 참새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무데도 앉지 못하도록 계속 소리를 내서 참새들을 저렇게 이제 몰고 가는 겁니다. 지치게 만들어서 떨어져 죽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때 쉽게 그놈들을 잡을 수가 있다. 공공의 적에 대한 고귀한 투쟁에서 허공했던 그놈들이 내려와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전술이다. 참새들을 날게 하라. 주부동지들, 집채, 정원, 나무, 굴뚝 곳곳에 방울 달린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참새를 내려오지 못하도록 할 것. 학생동지들, 헝겊이 달린 긴 막대를 들고 지붕 등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참새들을 쫓아버릴 것. 이런 식으로 참새를 지치게 해서 때려잡는 전략입니다. 이게 전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 정부의 요구에 부응해서 참새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은 한 소년이 이제 참새를 잡아가지고 줄에 꿰가지고 저렇게 이제 흐뭇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죠. 관영 매체를 통해서 신문에 실렸던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들이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참새를 잡기 위해서 참새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참새를 잡아가지고 막 줄줄이 엮어가지고
마을을 행진을 하면서 우리들의 전과를 자랑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붕에 올라간 사람들이 참새가 지붕에 내려앉지 못하게 마구 흔들면서 참새를 몰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쳐서 실제로 날다가 지쳐서 떨어지는 참새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참새 잡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라 그러면서 막 소음을 내는 그런 전략을 나중에 취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할아버지가 참새를 잡아가지고 손자들과 이렇게 보고 흐뭇하게 웃고 있는 장면인데 이런 것도 사실은 관영 매체에 실렸던 화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중국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중국이 어떤 문명입니까? 그 당시 1950년대 말 중국의 과학자들도 많이 있었고 기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의 사람들도 전통적 지혜가 쌓여있기 때문에 참새와 공존을 취하지 참새를 다 때려 죽이려는 그런 무지막지한 정책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게 마오쩌둥의 명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던 정책이었습니다. 19억만 마리의 참새를 때려잡는 자연과의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만 됐을까요? 자,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유재산을 전부 다 부정을 하고 모든 경제적 재원을 집산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집산화는 영어로 콜렉티바이즈라고 하는데요. 중앙정부가 경제적 재원을 모두 독점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42년 이후에 중공중앙은 집산화의 정도를 계속 점진적으로 높여갔습니다. 1952년부터 80~90%의 농가는 호조조라고 하는 좀 이렇게 낮은 단계의 집산화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호조조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완전히 집단 노동 체제는 아니고요. 토지개혁을 통해서 받은 그 땅을 경작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약간은 유지할 수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 호조조는 1954년 봄부터 다시 이제 그 합작사로 이 단계가 높여집니다. 이 합작사가 되면은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집단 노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집단 농장에 들어가 가지고 간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경작을 하게 되면 그 경작물의 45%만 농가가 확보하고 나중에 50% 넘는 물량이 전부 다 관에서 이제 압류해 가는 뭐 그런 식의 좀 더 고도화된 집산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집산화에 대한 농민의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땅을 받아가지고 처음엔 좋았는데 이 땅에서 자기가 경작을 해봐야 이제 절반 이상을 정부에 뺏긴다면 당연히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대중운동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치운동, 정치투쟁이 막 대중적으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운동은 대부분 군중 동원형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패에 불려나가서 이제 그 정치투쟁을 벌이는 주체가 되든지 아니면 객체가 되어서 숙청을 당하든지 뭐 그런 식의 정치운동에 말려들게 되는 것이죠. 1956년 전국에는 75만 개의 합작사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합작사는 이제 두 단계를 거쳐가는데요. 처음은 이제 초급 농업 합작사라고 하고 그 이후에 좀 더 고도화된 합작사를 고급 농업 합작사라고 합니다. 영어로 초급 노동 합작사는 cooperatives라고 합니다. cooperatives, 그러니까 협력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농업 합작사는 영어로 collectives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집합체, 집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병영화돼서 조직화된 그런 형태가 바로 고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집산화 강도가 강화되면서 집단 노동도 역시 강화가 되는데요. 호조조에서 합작사로, 초급사에서 고급사로, 그리고 최후에 이 대학신 운동이 일어나면서는 인민공사로 사람들이 조직되게 됩니다. 인민공사가 되면 이제 사람들은 거의 군사 조직에 들어간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위에서 시키는 명령에 따라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총동원 상태의 노동자로 아니면 농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이 제4의 운동, 그러니까 참새와의 전쟁도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1953년부터 중공은 산업시대의 국유화 및 농업 생산의 집산을 추진을 했죠. 그리고 1953년이 되면은 제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것은 이제 소련 방식의 중앙집권적 명령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이었는데요. 1955년에 마오쩌둥이 10년 계획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5년 11월에 마오쩌둥이 지방대표와의 상의를 거쳐서 농업 17조라는 어떤 이제 그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채택을 하는데 그 17조 중에서 13조가 바로 쥐파리, 모기, 참새를 모두 박멸하라는 마오쩌둥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 자기가 이제 농촌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새와 전쟁을 벌였던 그 농촌에서의 생활을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 참새들을 막 미워하고 욕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이 G8이 모기 참새를 없애버리면은 식량을 증산하고 사회주의를 더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발상을 하게 되었고, 마오쩌둥이 밀어붙입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1956년이 되면 농업 40조로 이제 처음에 17조를 증보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27조가 바로 1956년에 시작하고 5년, 7년, 12년에 걸쳐서 전국에서 G8이 모기 참새를 모조리 제거하는 아주 대대적인 참새와의 전쟁을 법제화하게 됩니다. 자, 이게 마오쩌둥의 발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회주의 혁명을 고도화시키는 과정에서 인민의 적이라고 하는 계급 천민들, 그러니까 반혁명분자들을 제거하는 반우파 운동을 벌인과 동시에 또 자연에서 인간의 사회주의 혁명을 방해하는 저런 해충들, 해로운 동물들을 제거하는 또 자연과의 대립투쟁을 벌이게 되었죠. 자, 이 정도 되면 마오쩌둥의 몽상이 점점 환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과학이냐 이념이냐의 양자택일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도 올바르고 과학적으로도 뛰어난 전문가를 가지고 싶겠죠. 근데 이게 양자선택이 될 때는 마오쩌둥은 언제나 이념을 선택을 했습니다. 1955년 겨울에 참새와의 전쟁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동물학자, 조류학자들이 용감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참새를 잡으면 해충이 는다는 단순 자명한 생물학적 지식에 근거해서 이 정책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참새를 잡아봐야 해충이 늘기 때문에 오히려 곡식 생산량은 줄어든다. 이런 식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마오쩌둥에 맞섰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반우파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지식인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였던 그 시기인데,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인민의 적으로 몰리고 우파로 몰려서 이제 숙청을 당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정부가 이 사람들의 반대에 부닥쳐서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죠. 그리고 참새와의 전쟁을 농촌에 국한시킨다는 좀 어떤 약간 소극적인 정책을 취했는데, 대학지 운동이 개시가 되니까 과학적 이성은 완전히 마비돼 버리고 과학자들은 정치적으로 사망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정치적 사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제가 이제 반우파 운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우파 운동이 결국 참새와의 전쟁을 부추긴 이념적 배경이 됩니다. 아무도 더는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는 정치적 파워가 없게 돼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입에 재갈이 물려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더 이상 마오쩌둥에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 1958년 봄이 되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력한 제4의 운동, 참새와의 전쟁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 사진을 보면 재밌죠? 어린 아이들까지 나와가지고 참새를 잡고 있습니다. 이 참새를 잡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제 참새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 일환으로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던 것이죠. 저런 그림들이 전국에 나붙으면서 사람들이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참새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사람들이 손을 움직일 때마다 4가지 해로운 생물을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소멸시켜버리자.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리고 저기 보면 이제 파리채를 갖고 있는 이제 소학교 학생이 있는데, 이 목에 보면은 이제 붉은 스카프가 걸려 있죠. 자, 저 표정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게 바로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만드는 이제 중국 공산당의 어떤 이념 교육이랄까요? 세뇌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포스터들도 굉장히 재밌죠. 저 사람들이 파리채를 들고 모기를 박멸하면서 파리를 잡으면서 저게 바로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쥐를 잡고 뭐 저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인민에 나서서 새로운 생물을 죽여버린다면 우리 후손들은 저런 해로운 생명체에 방해받지 않고 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환상에 빠졌던 것이죠. 중국 전체가 환상에 빠졌던 겁니다. 지금 중국에 가면 파리가 없습니까? 모기가 없습니까? 쥐가 없습니까? 참새가 없습니까? 다 저런 식의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한다고 전 인민을 동원하는 체제. 저게 바로 마오쩌둥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마오쩌둥이 과연 위대한 지도자인가요? 마오쩌둥을 과연 존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 그럼에도 중국 인민들은 마오쩌둥에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우파 운동이 일어가지고 지식인들이 전부 다 숙청당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과학원에서는 이것만큼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용기를 냈고 1959년 11월 27일에 중국 과학원은 참새의 이해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59년 12월 29일부터 60년 1월 9일까지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참새 문제 좌담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이 좌담회에서 작심을 한 과학자들이
과학적 근거를 들이대면서 참새가 이롭다는 그런 주장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급기야 마오쩌둥이 물러서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도 그 이제 후폭풍이 심하거든요. 계속 사람들을 참새잡이에 내몰 수도 없고 그 참새를 잡다가 사람들이 지쳐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대약진 운동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마오쩌둥이 한 발 물러서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보면 정말 웃음을 멈출 수가 없는데요. 더는 참새를 죽이지 마라. 이게 마오쩌둥의 말입니다. 참새 말고 이제는 빈대를 잡아라. 참새 더 이상 잡지 말고 빈대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이 사해가 G8이 목이 참새에서 이제는 G8이 목이 빈대로 바뀌게 됩니다. 자, G8이 목이 빈대를 제거하라.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구호다. 이게 마오쩌둥의 입을 통해서 발표됐던 마오쩌둥의 발언 중 하나입니다. 자, 이게 참새 대학살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55년부터 참새 박멸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린 용감한 생물학자들이 있었지만 반우파 운동의 광기 속에서 그들의 충언은 무시됐습니다. 자, 다시금 이 반지의 제왕, 반지성주의의 제왕인 마오쩌둥은 비과학성, 비합리성, 독단과 광기를 여지없이 보였는데요. 참새 대학살 천국이야말로 마오쩌둥의 광기를 보여주는 가장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단순한 웃음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대약진 운동의 초창기에 일어났던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중국 인민은 인류사 최악의 대기근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대약진 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